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정치 소식입니다.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새로 모셨습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현역에서 이제 뛰고 계시는 두 분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오늘 새로 모신 분입니다. 시사저널의 김종일 기자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시사저널 정치데스크 맡고 있는 김종일 기자라고 하고, 저 그 정치부 한 15년 정도 출입해서 오늘 좋은 서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고 세 분이 약간 좀 비장한 듯한 표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네. 아니, 비장하지 않습니다. 잠이 덜 깼을 그래요. 네.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비장할 필요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또 하다 보면 또 비장일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 조금 전에 이제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배현진 의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원권 정지 1년.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강한 징계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먼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송영훈 전 대변인 말씀부터 듣고 시작할까요? 서울시판 김옥균 프로젝트죠. 뭐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대의원들이 선출해서 뽑았어요. 아니, 맡고 있었다는 거는 이제 징계로서 다 놓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못하게 된 거나 다름이 없죠. 예. 왜냐하면 작년 9월 15일에 선출이 됐고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잔여 임기가 7개월인데 당원권 정지가 1년이면 네.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박탈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박탈이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선거로 뽑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50표 차로 어렵게 됐거든요. 그런데 잔여 임기는 이제 전부 다 못하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예. 그런데 그때 2등을 패했던 조정훈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공교롭게도 고성국 씨에 대해서 특별당원으로 잘 모시겠다라고 했던 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아주 큰 변신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했던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재작년에 국민의힘에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라고 하는 하나의 축소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또 특히나 특정한 어떤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국민의힘 내에서 윤리위원 4명이 한 명을 붙잡고 끄집어내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좀 같은 당입니다만 굉장히 신랄하게 좀 비판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도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이 아동 명예훼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윤리위에서 이제 붙여가지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다른 사람을 좀 비난하기 위해서 그걸 캡처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올려놔가지고 상관없는 아이까지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네. 당원 전체의 자유의지의 총합이 당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를 공격하는 건 그대로 당원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당원들의 자유의지의 총합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를 한다? 논리적으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반대파를 숙청하는 이 기술 도구로 윤리위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당대표는 내가 그거 일일이 상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누가 그렇게 봅니까? 본인이 임명했고 그 사람들 다 본인들이 임명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거를 충실하게 지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고요. 이 자체가요, 뭔가 계속 끊어내고 털어내고 이 분열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 네. 장동혁 화이팅! 아니, 어둠의 친명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거 15년 경력에 김종일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출입하는 국민의힘 기자들 사이에서 커다란 물음표가
일고 있고 그 언론사 데스크들과 그 말진 기자들 사이에 되게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진 기자들은 장동혁 대표가 또 뺄셈 정치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했고요. 배현진 의원마저 중징계했어요. 그럼 데스크는 야 그러면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은 어떻게 치르겠다는 거야. 대체 무슨 전략이야. 장동혁 대표랑 장동혁 대표 측근들은 무슨 생각이야. 그걸 알아와야지라고 하면은 말진들은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네. 그래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방금 이동학 전 최고 얘기하셨던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뛰기로 하시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왜냐면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의 되게 큰 빅 퀘스천이거든요. 왜 이런 퍼즐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하지?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거지? 네. 라고 하면 저희는 나름의 그 가설을 세우고 취재를 해서 풀어내야 되니까 네. 그 과정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설 제가 한번 좀 세볼까요? 네. 세 분의 오.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말 했잖아요. 윤핵관으로 이길 수 없다. 그 약간 좀 분위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던져본 것 같은데 결국은 싫은 사람 다 내보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좀 중도 쪽으로 좀 포용력을 발휘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송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급변침을 하면은 국민들께서 믿어주시는 건가요? 뭐 알고도 속아주는 건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는 저기 가서 다른 말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SNS 시대에 네. 정치인의 발언은 어디를 가도 다 중계가 되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국민들께 널리 공유돼서 비교되고 판단을 받아요.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윤어게인 세력과 단호하게 절연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숱한 말들 예를 들면은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든가 혹은 뭐 계엄은 반국가 세력과 맞서라는 명령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을 다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은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저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는 이게 지금 말과 행동이 계속 불일치하거든요. 뭐 윤어게인과 뭐 무슨 거리를 둘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고 주변 기자들도 장동혁 대표가 결국 중도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을 계속 덧붙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 지금 다이어트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면서 치킨 피자 막 먹으면서 그거 그 말을 믿어요, 행동을 네. 믿어요. 행동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이 치킨 피자 네.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에 의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아주 대단히 뭐 이게 좀 잘못된 게 네. 자기가 풀악셀을 밟았잖아요. 풀악셀을 밟고 막 달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버스에 윤어게인 세력들이 다 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요. 안에 있는 사람 다 다칩니다. 그렇죠. 튕겨나가죠. 다 다칩니다. 다치고.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말을 던져놨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이제 수거할 때는 혹은 이 급변침을 할 때는 네. 인적 청산이 같이 돼야 돼요. 본인도 스스로가 본인이 청산돼야 됩니다. 본인이 예. 근데 말만 자기가 막 던져놓고 예.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선수 교체가 단행이 되어야만 네.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있고 실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시그널이 될 텐데 본인들은 그대로 있고 주방장 그대로 사장 그대로 종업원 그대로 있고 간판만 간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저도 네네. 완전히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이동학 전 최고 말에 공감하는 게 정치인들의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쫓는데 그 행동의 핵심은 일정과 인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인사를 했냐면 이정현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했어요. 네.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최근에 했던 말들을 보면 윤어게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순신 장군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을 공관위원장에 앉혀놓고 방금 이동학 전 최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하는 거를 보면 저희 말진들이 어떻게 보고하냐면은 이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요. 말이 안 된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앵커 말씀하셨던 저희가 너무 궁금해서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대표 측근 네. 그다음에 당직자들을 취재해 보면 국민의힘 혹은 장동혁 대표는 세 가지 오독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세 가지. 네,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대선 결과가 소수점 떼고 말씀드리면 49대 41이었어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우리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에서 파면되고 그렇게 치른 대선에서도 49대 41이었다. 우리 바닥이 41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 지금의 여론조사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독이라고 보여지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재명 모델을 따라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게 어떤 모델이에요? 그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른바 아. 이 공천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물갈이를 엄청 크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압승했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오독인 게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었고 당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런종섭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큰 삽질을 3번 정도 해줬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그 결과는 완전히 오독이었고 또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저조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중도층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TK 대구 경북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이번에 이제 설 연휴 앞두고 나 지역구 가서 뭐라고 얘기될지 모르겠다. 배현진 의원부터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최고 이거 우리 중도 보수들이 그럼 국민의힘 찍기 되게 어려운데 나 이거 시장 어떻게 도냐. 지역 어떻게 도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허. 근데 그래도 아직 그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았기 때문에 네, 오늘로서 109일 남았습니다. 네. 아, 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변화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뭔가 국리가 있고 계획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냉소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영화 기생충. 그 배우 최우식 씨가 연기했던 네. 주인공 기우, 네. 기우도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죠. 그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제는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가 최우선적인 관심사일 것이다. 라는 네. 것을 전제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소비에트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조선노동당이나 연이은 숙청을 할 때 주로 내세우는 명분이 뭡니까? 반혁명 분자잖아요. 그런데 그 소련, 중국, 북한 공산당들은 진정한 혁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숙청이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 중국의 군부 2인자 장유사가 숙청됐잖아요. 네. 뭐 대외적인 명분은 부패인데 중국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중국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다분합니다. 그 천안문 사태 때는 중국 공산당 총석이었던 자오찌양이 네, 조자양. 계엄 선포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 공산당 총석이직을 내려놓고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회부됐는데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기능이 마치 그런 것으로 변질된 것처럼 보입니다. 와, 사실 그 국가들은 누군가를 숙청해도 정권 유지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권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 정당 입장에서 그렇죠. 왜 이렇게 다 빼버리냐. 그렇죠. 사실 다 납득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서울 부산이 자기 조선일보. 네, 네, 조선일보. 서울 부산이 자기의 뭐 이렇게 뭐 만약에 거기서 지면 자기는 정치생명도. 정치 네. 생명까지 끝난다라는 이제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잘 생각을 하고 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구 경북 지지율마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민주당이랑 뭐 비슷하다라는 이제 여론조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서문시장 가셨잖아요. 근데 네. 과거 같으면은 정말 국민의힘 이 당대표쯤 되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나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같이 여기 와서 드셔보시라고 하고 막 북적북적 이런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1만 뭐 만천 명 정도 모여가지고 뭐 그것도 한 7, 8만 원 되는 그 티켓을 사들고 그 10,000명 이상이 모이잖아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어느 채널에 출연했는데 몇 명 보고 있냐면 한 200명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아마 본인의 뭐 팬덤 뭐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의힘 전체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네. 뭐 이렇게 좀 이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뭔 카드를 꺼내겠다. 2월 19일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이 나면 그때 또 어느 입장을 정할 것이다.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인 뭐가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뭐 비단 주머니 뭐 10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다 집에 송아지, 금송아지 없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100마리 있다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요. 네. 저는 아까 네. 이 말씀하셨던 거 받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이크 김종일 타이슨, 기자님. 네, 유명한 권투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한 대 세게 맞기 전까지는. 네. 근데 지금 장도영 대표가 되게 리스크 있는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게 가령 배현진 의원 중징계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가처분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지방선거 앞두고 곧 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방선거 앞두고 본안 소송을 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장도영 체제는 출렁출렁할 수 있어요. 본인이 했던 장동혁 지도부가 했던 그 결정들에 대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히면 아까 이동학 전 최고 얘기한 것처럼 거기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다쳐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지금 당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당내에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고 계시는 송영훈 전 대변인께 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한 선거에도 불리하다면 현역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러면 안 된다. 잘못됐다. 물러나라. 또는 고쳐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본인들에게 이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나서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같은 경우도 대안과 미래가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고 뭐 친한계는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전망이 매우 어둡고 어쩌면은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어요. 그러면은 더 늦기 전에 빨리 나서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징계라고 하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 자체보다도 왜 저 당의 많은 의원들이 상당수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방관하는 것 같아요. 그 의문을 빠르게 해소해주지 못하면은 저는 지방선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저희 당의 유능한 장수들이 전국에서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는 마음이 커서 이런 고언들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설령 져도 어차피 판 어려우니까 뭐 총선은 아직 시간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 나서서 당 지도부랑 싸우다가 피해 입는 거를 좀 어떻게든 그거는 뭐 내가 굳이 왜 그래? 뭐 내가 그렇게 희생할 필요 없잖아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번에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니까 아마 송파구청장 공천에도 관여하지 못할걸요?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들이 노른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쫙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공천권을- 지역군데도 그렇죠. 자기 지역군데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박정훈 의원도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또 얘기했더군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계속 대결 구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될 사람들 예를 들면 대안과 미래 이런 사람들도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대표실 앞에 가가지고 뭐 아예 그냥 뭐 그 텐트 쳐놓고 아예 시위를 제대로 하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결기를 보여줘야 절박감을 보여줘야 이 변화의 어떤 시그널 아니면 혹시라도 신호라도 좀 내서 실제 그 여론을 좀 모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의원들 뭐 30여 명이 뭐 모여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좀 절박함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난 대선 때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 경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엄청 기행을 저지르고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걸 다 계산해 가지고 다 이런 판을 짰던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판을 짜고 움직이는 절박성이 지금 잘 안 보인다. 반대파에서도. 이걸 좀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네. 제가 윤리위원 4명이 한 명씩 붙잡고 끄집어내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 그 한 명 앞에 친한계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거든요. 그건 예. 왜 그러냐면 다음 차례는 친한계가 아닌 그 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누구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고성국시 유튜브에 가면 네. 배현진 의원, 고동진 의원 제명해야 된다는 영상이 올라온 지가 열흘이 넘었고 그다음에 한동훈과 함께 보내야 할 오세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지는 보름 정도 됐습니다. 네.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차례가 오세훈 시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저것은 한동훈의 일이고 그것은 김종혁의 일이고 이것은 배현진의 일이고 이러면서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그렇지 않으면은 공당으로서의 기능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너무 동의하는데 네.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이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는 참 잘하는데 야당일 때 참 못한다. 야성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온실속의 화초처럼 활동한다라는 얘기가
분명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을 영남자민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민심 전국 단위의 그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추는 경향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동학 최고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발표된 한국갤럽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전 세대에서 70대에서조차 국민의힘이 뒤지는 그 경향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소장파 옛날에 보면 남원정 이래가지고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되게 강단 있고 그 네. 목소리를 언론에서도 주요하게 다루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잡음이 아니라 신호로 잡히고 당내 질서와 어떠한 물꼬가 트이는 그런 방향성으로 작동했는데 대안과 미래 같은 경우에도 늘 늦어요. 늘 늦고 말은 세게 하는데 행동은 다들 뒷짐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안과 미래에서 활동하는 모 의원과 이제 통화를 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예. 우리 공익광고 협의회 갔잖아. 음. 우리 서로 엄청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내가 그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들도 본인들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고.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아까 고성국 씨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럼 취재를 해보시면 네. 정말로 이 장동혁 대표가 고성국 씨 등의 유튜버의 영향을 받고 네. 또한 고성국 씨 등의 유튜버가 장동혁 대표에게 영향을 주고 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됩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 나 그런 거 볼 시간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을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그걸 보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 배현진 의원은 이렇게 징계 세게 했잖아요. 빠르게. 네. 그런데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제시. 국민의힘 당사에 음. 전두환이랑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두환 씨에 대한 호칭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 많은데 그날 장동혁 대표는 언론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두환 조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고성국 씨에 대해서는 징계 안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가만히 있고 늘 거북이 걸음이잖아요. 이걸 보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지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국민의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답답한 상황 함께 살펴봤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민주당으로 오면은 아유, 저건 뭐 별거 아니지. 이 정도는 뭐 괜찮아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국민의힘이 워낙 심각합니다만 민주당도 시끌시끌하기 마찬가지예요. 네. 특히 합당 관련해서 파열음이 나왔고 결국은 지금은 안 할게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합당 관련된 갈등 현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합당 관련해서도 합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낳고 있죠. 일단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약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임에 적신호 혹은 노란불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지방선거 앞두고 조국혁신당도 이제 마음이 급하게 됐어요. 이제 독자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의 아주 큰 이제 혈투가 벌어질 수 있게 됐고 또 네. 민주당이 지금 합당 이후에 쓱 지나갈 수 있었던 그 봉합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그 빗삭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당무 개입 논란이 또 나오고 있고 또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이거 갖고도 또 그 계속해서 명청 갈등이다, 당청 엇박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명청 갈등,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갈등. 사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의심을 살 만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보시기 어때요? 하여튼 뭐 주변에서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이간질이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내부적으로야 뭐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정치가 그래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이견이 노출됐을 때 어떻게 이제 봉합하고 또 인정하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살얼음판 걷는 느낌은 있었죠. 왜냐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정치가 통합과 분열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각 당의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쭉 통합해 왔던 그 기류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당권에 관한 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나오면서 약간 분열의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딱 던지면서 그게 약간 버튼이 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이견들이 막 노출이 됐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지도부가 사과도 하고 또 서로 말이 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손 맞잡고 다시 지방선거 앞두고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제 봉합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진이 계속 이제 남아서 가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의 경우는 거기서 손가혁 얘기도 하고 네. 막 이러면서 실제로 서로가 약간 긁는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네.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통합의 언어는 아니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위기감은 분명히 내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래 합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양당이 경쟁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선거에선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어. 입장인데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조국 혁신당이 꾸려졌고 3년은 길다 이 구호를 가지고 지민 비조하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유권자들을 좀 통합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고 어찌 보면 3년은 너무 길다 그것도 이미 이룬 셈이에요. 이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개헌, 그다음에 뭐 사회권 선진국, 뭐 토지공 개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의제들이 민주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유의미하게 다뤄지기 어려울 거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면 큰 본체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티격태격하면서도 일부는 또 받아주면서 사회가 진전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서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거를 이제 통합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 이 카드를 쓰는 게 또 조금 더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동안에 우리가 명청 갈등 또는 뭐 명청 대전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더 잘 나타내주는 말은 저는 이재명 총재의 승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또 어떤 이재명 의미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이재명 네. 총재라고 했어요. 당 총재. 24년 전에 없어졌던 네. 총재의 귀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 이제 삼김 시대 때 대통령이 집권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네. 당에 대해서 다 이래라 저래라 했죠. 그리고 당 대표는 실질적인 지위가 없었습니다. 일종의 바지사장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하고 안 만나주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여야 대표회동에 가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으면 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라도 네. 봐야죠. 그런데 정말 독대는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삼김 시대 때 뭐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나 네. 새천년 민주당의 서영훈 대표도 음. 대통령을 주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그것조차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총재 정치의 귀환이 아닌가. 그럴 바에는 민주당은 아예 당헌을 개정해서 총재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위장 당정 분리보다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네. 실제로 명청 갈등이 어느 정도로 있는 것이냐. 그리고 네. 지금 송영훈 전 대변인 말씀하시기로는 이재명 뭐 총재다 사실상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는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진 겁니까? 저는 이번 당청 갈등 합당 관련해서 수많은 파열음들을 한 줄 요약하면 이현주 최고위원이 잘 얘기했다라고 생각해요.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르게 권력 투쟁이 이루어졌고 이번 지방선거를 누구의 얼굴로 치를 것이냐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친명계는 그려놨는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아니야 우리 조국 대표랑 합당해서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의 승리를 지방선거가 이번에 여권에서 압승할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게인 2018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여권에서 다 싹쓸이할 수 있다라는 그 구도와 판세가 짜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를 누구의 얼굴로 치러서 이기느냐가 그 두 달 후에 있는 8월 전당대회의 승부를 가리게 되거든요. 근데 8월 전당대회는 정말 중요한 게 차기 공천권이 달려 있어요. 총선. 예. 차기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나 중요한 당권인데 그거에 대한 큰 그림을 청와대와 친명계가 짠 걸 정청래 대표가 너무나 빠르게 그거를 뒤흔들고 다른 그림을 크게 보여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수면 아래에서 갈등이 있던 게 이번에 수면 위로 대폭발한 거죠. 자, 이런 상황. 실제로 뭐 이게 이간질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있긴 있다. 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버죠. 김어준 씨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김어준 씨가 그동안 한번 의제를 던지고 분위기를 몰아가면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안 먹히네?
안 되네.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도 합당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잘 안 통하네. 이런 뭔가 약간 예전과는 달라진 기류가 또 보여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요것도 김 기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태도 일단 보면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의 팬덤이 현직 대통령을 배경으로 둔 친덤 팬덤에 눌렸다라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청와대를 경험해본 정치인 세력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의 차이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허.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네. 어디에 정치에 방점을 찍는가가 되게 달라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아주 오랫동안 친명계도 민주당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비주류였는데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국민 전체 혹은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하게 돼요. 전체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소수의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당권을 주려고 하거나 내가 주류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팬덤이라고 얘기하는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더 하게 되거든요. 그 둘 사이에서 되게나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간을 바라보고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 분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허. 근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덤은 그 다음 당권을 보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그 큰 그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반면에 다른 우리가 이제 방금 앵커 말씀하셨던 김어준 씨나 정청래 대표, 유시민의 팬덤은 그것보다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해야 되는 과제, 해묵은 과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아주 오래된 구원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이슈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 국민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슈들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태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아니,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언제 합당하느냐가 네. 전체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죠? 사실은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핵심은 차기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에 있는 거잖아요. 정치 싸움이다. 그것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는 연임에 도전해서 이재명 모델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막상 대통령이 돼 보니 본인의 뜻에 반하는 이재명 모델을 다른 누군가가 추구하는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친명계가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합당을 저지했고, 그래서 종합적인 이 그림을 보면은 위장당정 분리의 다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가 얼마든지 싸워도 좋은데 차라리 한미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좀 날밤을 새고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말씀 잘해주신 건데. 네. 저는 뭐 이게 세력과의 다툼에서 뭐 김어준, 유시민 쪽이 패한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 쪽이 패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무리수를 던지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무리한 방식으로 서로가 공감대가 없는 거를 이렇게 던지다시피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원들도 그렇고 아마 최고위원분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다 이런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통합을 해야 된다는 대전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땐 총선이나 차기 대선을 앞두고서는 1대1 구도가 됐을 때 이건 분열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똘똘 뭉쳐야 될 때는 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은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너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 형성을 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통합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몇 분 정도 좀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외곽에서 포를 좀 쏘게 하고 그 무드를 좀 만든 다음에 최고위에서도 이걸 받고, 그리고 당대표도 최종적으로 이걸 받고, 아마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좀 시간은 늦어졌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게 이 논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거칠게 대표가 던지시고 그것에 대해 중간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이제 불꽃이 튀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핥히는 이 과정이 돼버렸어요. 이 3주 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냐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비토감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세력 대 세력 간에 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제 무리한 방식의 추진, 이것이 조금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아니 지금 또 이 합당이 국민의 삶과 관련이 있냐, 민생을 챙겨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얘기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소원.
네, 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이제 절차를 좀 거치게 만드는 이른바 이거 사심이냐 논란도 있고요. 또 대법관수 이거 증언한다. 법원조직법 개정 이거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 생각보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성영전 대변인 말씀부터 듣고 가볼까요? 일단 개인의 이익만 놓고 보면은 우리 손 변호사님이나 저 같은 변호사들은 이거 네. 찬성해야 맞죠. 그런데 저는 이거 도저히 찬성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네네. 어느 시점에 가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종결이 되고 사람을 분쟁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헌법소원 도입해서 사실상 사심제를 하면요. 이게 물론 헌법에서 최고법원은 대법원을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위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국민을 분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질 못하고 끊임없이 법률 비용이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평생 재판하다 끝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고 헌법재판소는 막상 재판소원이 시행이 되면 기관이 마비될 겁니다. 왜요? 헌재가 지금 기관 이기주의로 굉장히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1988년 9월에 문을 열었죠. 작년 9월까지 만으로 37년간 헌재가 처리한 모든 사건 수의 총합이 5만 2천여 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는 작년 1년 동안 본안 사건만 5만 4천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법원에 1년 동안 밀려 들어오는 사건보다 헌재가 37년간 처리한 사건 수가 더 적어요.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서 패소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야, 재판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게 도입됐는데 한번 해보자. 사건이 헌재에 물밀듯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아마 5년, 10년 가도 그 사건들 다 처리를 못할 겁니다. 네, 이렇게 또 비판적인 말씀 해주셨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게 학계에서도 오랜 논의가 있었고 헌재에서도 그 관련된 법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였고,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건이 다 사심제에 해당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뭐 재판 이런 것들에 이제 한할 것이고, 뭐 재판이 엄청나게 밀려들긴 하겠죠. 예, 그런 부작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요거를 약간 지금 가처분 신청 받아서 사전에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거 요런 기능들을 좀 두고, 그래서 이거는 건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을 헌재 내부에 좀 두면 그것이 밀려드는 재판을 일정 부분 좀 소화하고 아예 건이 안 된다고 해줘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분란의 소지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야당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땐 조금 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혼란이나 아니면 국민에게 또 다른 희망 고문적 측면에서는 네. 그건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국민들의 또 다른 피해로 가면 이건 결국 하고도 나중에 국민들께 엄청난 비토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는 지금 통과됐지만 본회의 전에라도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공론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최대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점들을 좀 덜어내고 그것들을 좀 보완해서 통과시키더라도 그런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 재판헌법 소원의 본질적 의도는 대법원 격하입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의원들 그 누구도 재판헌법 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없어요. 25년 5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고 5월 7일부터 이 재판헌법 소원법이 발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게 시행이 되면 자 지금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 1심, 네. 2심이 다 징역 5년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 안 나왔다고 국회에서 버젓이 북콘서트하고 거기에 국회의장, 여당 대표, 민주당 의원 50여 명이 몰려가서 김용은 무죄다 이거 외치고 있습니다. 자 재판헌법소원 시행이 돼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이 돼요. 그래도 김용전 부원장 같은 사람은 헌법소원 내고 나는 기본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이거 재판헌법소원 냈고 헌재에서 뒤집힐 거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언론에 전할 겁니다. 이런 게 옳은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들 의원직 상실돼도 헌재 헌법소원에서 불복하고 계속 그럴 거예요. 권력자들 좋은 일만 하게 되는 것이 이 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한국 정치가 어떤 선을 아주 오랫동안 한국 정치가 암묵적으로 룰을 갖고 있던 거를 그 선을 넘어서 깨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저는 지금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사법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한목적성을 따지긴 어렵지만 정치를 오래 출입한 기자 입장에서 보면 네. 사법 제도라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갈등을 해결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룰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본 룰을 특정 정당이 단도가로 설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네. 이게 되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민주주의라는 거는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집권하게 됐을 때 혹은 다수당이 됐을 때 다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한 정당이 다수당을 들어설 때마다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게 되고 바뀔 수 있다라고 이번에 그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원리, 우리 헌법 원칙에 부합하나?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더라도 과연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일일까? 공화국의 질서가 이렇게 한 정당에 의해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돼도 되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공화국의 질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저나 국민의힘 당명 개정할 때 공화당이 지금 1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려운데 네. 장동혁 대표의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인터뷰에 그 공화당이라고 하는 명칭이 언급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당들은 약간 우스갯소리 같기도 합니다만은 당명에 그 정당이 실제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결핍이다 오히려. 그렇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 지금 더불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명계와 비명계는 사생결단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간질입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가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은 국민도 힘도 없나요? 힘이 없죠. 일단 힘이 없고 이대로 가면은 국민도 다 등을 돌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핍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 뭐 자유, 뭐 공화 이런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네.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은 건데 국민들로부터 정말 그 명실이 상부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름을 골라도 골라야지 잘못 고르면은 역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용물을 바꿔야지 포장지만 바꾸려고 해서는 국민들께서 돌아보시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좀 외국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당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이렇게 주요 정당들의 이름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혼란스럽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든 생각인데요. 공화당이 1순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론 뭐 추천을 많이 받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혹시 뭔가 연관이 있나 예전 박정희 공화당 생각도 네, 나고 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중수청 결국 검찰과 경찰 수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그동안 뭐 개정도 있었고 보완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혼란이 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변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김정일 기자의 취재 이야기 한번 듣고 넘어갈까요? 네. 그 중수청 공수청 관련해서도 변호사님께서 더 좋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목이 잠깐 말렸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은 그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관해서 맨 처음에 그 구대범죄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이 지금 선거법하고 공무원 범죄는 빼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결국에는 검찰은 해체시켜서 앞으로 검찰이 70여 년 동안 쌓아온 수사 노하우는 다 사장시키고 뭐 한국형 FBI라고 이름을 붙인 중수청의 주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한다면서 거기서 또 국회의원들이 타겟이 되거나 정권이 타겟이 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빼고 감으로써 사실상 권력형 비리는 은폐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수사제도를 엉망으로 뜯어고치는 본질적인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사실은 중수청이라도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검찰 폐지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계속 합쳐놓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같은 것을 검찰 폐지의 미명으로 내세우는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의 경우는 예외적인 법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을 없앴을 때 그럼 특검 제도는 어떻게 할 거냐는데 이거는 예외적인 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 방식은 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다른 예외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거니까요. 중수청 공수처 관련해서 여전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수사 기소 분리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어제도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전 대표 무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했던 것은 다 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원사이드한 게임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판결만 본 게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2심 판결 제가 거의 대부분 다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요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요. 모든 증거 다 까보자, 증인 다 데리고 와도 좋다. 송영길 대표가 재판에서 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막 나가니까 검찰들이 오히려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판을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시간 낭비한다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정치 검사들이 기소를 해가지고 정치인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거나 이 완전히 이제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건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수사 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네. 해왔는데 일단락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차후에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 됐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좀 관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검찰은 폐지해놓고 특검은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 아니 상황이니까. 그 예외가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원하는 타겟에 대해서는 계속 특검을 통해서 강력한 수사력을 몰아주고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검찰 폐지와 특검 유지라고 하는 자기 모순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치열하게 정치권 얘기 살펴봤고요.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주 후에 함께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